가게로 나갈까요? 어머니 좀 쉬셔야죠. 아휴, 됐다. 나도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지. 나중에 내가 정말 기력이 없어서 못할 때 너한테 말아마. 시어머니도 없는 형편에 매번 반찬도 해주시면서 저희를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제주도 감귤을 택배로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과일은 많이 안 드시는데 귤은 박스채로 쌓아놓고 드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주문을 했는데 요즘에는 배송이 금방 오더라고요. 저는 언제 올지 몰라서 저희 집으로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온 귤을 챙겨서는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당연히 남편 가게에 있거나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연락은 안 드리고 찾아갔죠. 안 계시면 그냥 현관문 앞에 두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시어머니가 보이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빨리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외제차 쪽으로 가시더니 그 차 운전석에 타시더라고요.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싶었어요. 시어머니 댁에는 외제차가 거의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하얀색 외제차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밑에 주차하는데 하얀 외제차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되게 예쁘던데 누구 차인지 아세요? 그래? 아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샀나 보지. 부럽네요. 제가 그 브랜드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일 저렴한 것도 8, 9천만 원 하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도 살 수 있겠죠. 부지런히 일하면 혹시 모르지. 살 수도 있을지. 시어머니와 했던 대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차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차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 차를 끌고 어디를 가려고 하시길래 저도 따라가 봤어요.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갔는데 어떤 가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가게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싶었죠. 근데 옆에 보니 분점이라고 써 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남편 가게는 본점이라고 되어 있고 동대문 쪽은 분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뭐지 싶은 마음에 근처에 차를 세우고는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층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사람도 북적북적 거리더라고요. 슬쩍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나오더니 몇 번 손님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운영하는 곳이 분점이고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 본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음식점이 잘 되어야 분점을 내거든요. 근데 남편은 항상 저한테는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우이가 분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가게로 다시 가봤죠.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가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 가게를 쳐다보는데 남편 가게는 확실히 사람이 없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 행동을 카페 사장님이 보고 계셨는지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는 한마디 하셨어요.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창업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고깃집이 배달로 대박이 났잖아요. 네? 배달이요? 고깃집인데 배달을 어떻게?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계속 오토바이들 들어가는 거 보세요. 원래 저기도 홀 위주로 음식점을 했는데 한번 손님이 뚝 끊긴 이후로는 저기 고깃집도 배달 위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동대문 쪽인가? 거기에는 홀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아, 저 오토바이들이 다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인 거예요? 네, 여기 동네에서 잘 된 곳은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도 배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커피숍이다 보니 벌 수 있는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솔직히 가서 비법이라도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저는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기도 하고 가끔 다른 게 먹고 싶은 날에는 남편이 대신 주문해 주거나 했었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커피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 가게 앞에 서 있는 오토바이만 5대였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면 또 다른 오토바이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돈을 못 번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날에 느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다 맡긴 후 다시 시누이 가게로 향했어요. 가보니 시어머니가 타고 온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아까는 못 봤는데 더 안쪽에 외제차가 한 대 더 있더라고요. 아마 시누이 차겠죠. 나는 10년도 더 된 모닝 타고 다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이었죠. 밤 10시 정도가 되니 시누이 가게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 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나오더라고요. 각각 차를 끌고 가는데 저는 시어머니 차를 뒤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시댁이 아닌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라는 마음에 뒤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막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등록된 차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먼저 앞으로 들어간 차가 저희 시어머니 차예요. 어머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요. 아, 이번에 이사 들어온 집이시군요. 그럼 어머님한테 다음부터는 차량 등록 해달라고 해주세요. 여기는 등록된 차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다른 이웃분들이 싫어하세요. 아, 네. 그냥 뒤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등록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경비 아저씨가 알려주는 대로 주차를 한 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현관문을 여셨지만 제 얼굴을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셨어요. 아니 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가 정말 어머님 집이신 거예요?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와 그런가 안에서 누군가 무슨 일이냐며 나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솔직히 처음부터 너가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속인 건 너가 먼저 했잖아. 제가 속였다고요? 어머님이랑 남편을요? 제가 뭘 속였는데요? 너희 친정 건물 절반 넘게 팔아서 사돈총각 사업자금으로 쓴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그게 뭘 속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네가 먼저 사람을 속여놓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 가게를 동생한테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먼저 속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친정 부모님 가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속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제 돈을 몰래 친정 부모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부모님 돈이 제 동생한테 쓴 거잖아요. 이걸로 서운하다 뭐다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나서도 굳이 안 물어보길래 저도 별말 없었던 건데 이렇게 둘이서 엉어리를 쌓아놓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벙찐 얼굴을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지. 솔직히 내가 그때 말을 안 해 그렇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우리 사정 뻔히 안 좋은 거 아셨으면서 처남만 먼저 도와주신 거잖아. 뭐? 너 우리 친정에 돈 맡겨놨니? 당신이 우리 친정 사업할 때 돈 하나 보탠 적 있어? 그게 왜 서운해? 친정 부모님 돈은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맨날 우리 사위 이러시더니 실상은 전혀 아니셨던 거잖아. 그날 이후로 내가 기가 잘 돼서 망정이지. 어쨌든 나는 그때 처가 쪽에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아파트 사드린 건데 당신이 왜 난리야? 친정 부모님 돈은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 거고 당신 돈이 당신만의 돈이야? 내가 매일 파스 붙여서 아등바등 일하는 거 뻔히 알았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님 아파트를 사드릴 수가 있어? 설마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당신이 사드리는 거야? 그래, 내가 사드렸다. 왜? 억울하면 당신도 친정에 사달라고 하던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당신 돈은 아내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하고 결혼해서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알았으면 왜? 네 잘난 친정 가져다 주려고? 내가 그 꼴을 그냥 봤을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이 가져다 쓰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앞에서 돈 없는 척 하신 건 다 뭐예요? 앞에서는 불쌍한 척 하시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시는 게 말이 돼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뭐? 네가 못 넘어갈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 잘 되니까 이제 와서 한몫 챙기려고? 네, 여태까지 못 받은 제 몫은 받아야겠거든요. 10년 동안 사람 바보 만든 값, 나 혼자만 가난하게 살았던 값 다 받아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가장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한 번 안 했는지, 심지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가 외제차를 살 동안 나는 10년 된 모닝 달달 끌고 다니면서도 바꿔달란 말 한 번 못했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열심히 산 저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못 받은 제 몫을 다 받아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비아냥거리고 있고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번 돈인데 당신 몫이 어딨어? 욕심 부릴 걸 부려야지.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네 몫을 달라고 난리야? 웃긴다. 그 둘을 뒤로하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10년 동안의 세월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죠. 그렇게 한 30분을 울었나? 그 뒤에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몫의 돈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긴 했지만 진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진짜 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우선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이 외제차 갖고 계셨다 하셨죠? 차 번호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변호사분이 찾아봐 주셨는데 멍청한 남편이 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재산이 적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몇십만 원 정부에서 타먹으려고 다 남편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었죠. 그 덕에 저는 제 몫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다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이면 재산 분할로 나눠 가지실 수 있으세요. 여태까지 아이도 돌보셨고
일까지 하신 상황이니 기여도는 반반 혹은 60%까지도 인정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려버렸어요. 그걸 확인한 남편이 부랴부랴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놨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사람들이나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돌려놔도 재산분할 목록에 올라오게 됐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아파트를 가져간다고 난리야? 그건 내 돈이야. 그게 왜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사준 거잖아요. 근데도 멍청하게 본인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 거 아니에요. 이름이 누구 건지 뭐가 중요해? 내가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나는 절대로 못 준다. 네, 어머님이 싫다고 해도 저한테 주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던지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못 준다면서 생떼를 쓰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합의가 원활하게 안 돼서 결국 소송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자기 돈이라고 울면서 난리를 치니 판사님이 내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쥐어들고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50대 50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중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여태까지 저 몰래 사치품 등을 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괘씸죄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아둥바둥 일했는데 남편이 혼자서 번 돈을 다 쓰고 있었으니 판사님이 보기에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둘이서 양육비도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죠. 하루는 전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양육비 좀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양육비는 좀 줄여주면 안 되냐? 어차피 재산분할로 절반 이상 가져갔잖아. 당신이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그 돈이 책정된 거 아니겠어? 왜? 당신 자식들한테 보내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히 당신 돈 많이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양육비는 100만 원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거나 조금이라도 덜 보내기만 해봐. 바로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면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깎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도 아니고 저도 여태까지 당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전 남편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한테 돈이 많다느니 깎아달라느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40평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동생 가게에서 일을 봐주며 매달 월급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애들을 키우니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편안해 보이니 저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솔직히 제 10년을 그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가 돈 버느라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몰라라 했던 것도 어이가 없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반찬 몇 개 가져다 주면서 착한 척했던 일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요. 그래도 금융치료라고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게 돼서 그런가 마음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비싼 아파트는 없어졌고 시누이 집에서 셋이서 다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요 근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망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면 애들 양육비를 못 받게 될 테니 고생만 실컷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처럼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이 다 후련해지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